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독한 시간을 지나온 여자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제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이 아이가 나타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 어렵다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엄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셨고 밥 한 끼를 차려도 제 입맛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제가 피곤한 날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고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 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9살이 되던 해 엄마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내림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많이 힘드신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려고 할수록 엄마는 더 힘들어지셨고 결국 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신내림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제 무당 딸이래. 무서워.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랬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말은 어린 제 마음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친해지려고 다가가도 다들 저를 피했고 급식 시간엔 제 옆자리가 늘 비어 있었으며 체육 시간에 짝을 정할 때도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혼자 남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해서 그 길을 걷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어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엄마도 그런 사람 중 한 분이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 일찍 세상이 늘 내 편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엄마는 늘 제게 미안해 하셨고 아빠는 그런 우리 모녀 곁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안해 보였을지 몰라도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 아끼며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 어디서든 쉽게 기죽지 않고 할 말은 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제 인생 계획에 크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30이 넘어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희 집 이야기를 솔직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면 놀라거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보다 재경 씨가 더 궁금한데요. 그 말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하던 제 이야기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고 그 역시 처음 만난 날부터 제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며 늘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에서 저는 큰 든든함을 느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는데 부모님은 그를 진심으로 반겨 주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첫눈에 마음에 든다며 재경아, 참 괜찮은 사람 같다. 네가 좋은 사람 만나 잘 살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제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오셨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정 인사를 무사히 마치고 예비 시댁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시아버지는 오래 사업을 하셨으며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외아들이라 더 귀하게 자랐다고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결혼 허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는 5층짜리 빌라의 4층에 저희가 들어와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5층에는 시부모님이 살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세입자가 사는 구조였습니다. 시댁과 거의 한 건물에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완전히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시부모님도 나쁜 분들 같지 않아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매일 아침 저녁을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이 감사했고 남편은 저를 잘 챙겨주는 것은 물론 친정에도 참 잘했습니다. 엄마가 굿이나 치성을 드릴 때면 예민해지고 잠도 잘 못 주무셨는데 남편은 늘 엄마 안부를 먼저 묻고 영양제도 챙겨드렸습니다. 결혼하면서는 친정에 안마의자까지 들여놓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시댁에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간섭도 거의 없었지만 뒤에서 조용히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져 몸이 지치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가게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마침 냉면집 2호점을 낼 생각인데 남에게 맡기느니 며느리인 제가 배워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죠.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이었고 새로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던 때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저를 챙겨주시는 건가 싶어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 손님 응대부터 육수 내는 법, 재료 손질, 장사 흐름까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배울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게 웃던 시어머니가 직원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큰 소리로 불러 세우고 물건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셨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었고 몇몇은 저처럼 가게를 배우고 싶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마음을 알고도 자신의 비법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일한 분들일수록 더 익숙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손님들이 빠지고 직원들이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는데 그날 그 친구가 테이블을 정리하던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그 아르바이트생은 실수로 맥주병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혹시 다친 사람은 없는지 걱정돼 다가가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와 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병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 시어머니는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어린 친구는 겁에 질린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맥주병 하나 깨뜨린 일이 이렇게까지 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익숙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누군가 말린 적이 처음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그 친구를 놓아주었고 싸늘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알바생은 한참을 울다가 제게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고 그 뒤로 다시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자 남편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유난하셔. 나도 어릴 때 많이 겪었어. 당신한테 그러면 꼭 나한테 말해.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젊을 때 많이 고생하며 돈에 예민해졌고 사람을 고용했으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못 버티고 나가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새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생이 사람을 독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게 일을 배우다 보니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음식 재사용이었습니다. 냉면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재료 관리가 철저할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조금 남은 반찬을 깨끗해 보이면 다시 내고 손님상에 나갔다 돌아온 육수까지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육수를 모르고 버리자 시어머니가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그걸 왜 버리니? 아깝게. 저는 한번 손님상에 나갔다 온 음식은 버려야 하는 게 맞고 혹시라도 식중독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며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여긴 내 가게야. 그런 말 할 거면 너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호점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게를 제가 이어받는 건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다른 얼굴을 알아가던 중 집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속이 있어 무릎 정도 오는 치마를 입고 나가려는데 5층에서 내려온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너 설마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입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앞으로는 치마 말고 바지 입어.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진하게 하는 편도 아닌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립스틱 색이 너무 진하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볍게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세워두고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치마가 짧다. 화장이 진하다. 옷색이 튄다. 머리색이 밝다며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셨고 저는 그 시선 하나하나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마음대로 고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젓가락질까지 지적하며 가정교육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화를 냈습니다. 재경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뭐라 하지 마. 이런 식이면 우리 밥 따로 먹을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막아주면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늘 다정했고 어디서든 저를 먼저 챙겨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했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걱정 끝에 병원에 갔지만 저도 남편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안이 되면서도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더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아이 소식을 묻고 병원에선 이상 없다며 그럼 다른 병원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점점 저를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라고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기다리다 눈 빠지겠다며 저를 몰아쓰셨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여자는 다르다며 시험관이라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죠. 남편이 제 몸에 부담될까봐 원치 않는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그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 귀한 집에 시집 왔으면 네가 먼저 노력해야지. 처음엔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커서 그러시나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은 걱정이 아니라 압박이 되어 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도 길에서 우연히 봐도 시어머니 입에서는 늘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뭘 가져가라며 저를 5층으로 부르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저를 보며 너 설마 애 낳기 싫어서 피하는 건 아니지?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도 병원에 다니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4년이면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며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임신 잘 되는 약을 지어왔다며 보약 같은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무슨 약인지 어떻게 만든 건지 물어도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내가 알아서 지어왔으니 잔말 말고 먹어 라고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한 포를 뜯어 바로 마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서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내려온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시어머니가 저를 고의로 피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약상자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임신 잘 되는 약이라고 지어 오셨어. 나더러 먹으래.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은 건지도 모르는 약을 어떻게 먹느냐며, 안 그래도 제가 음식만 잘못 먹어도 탈이 잘 나는 사람인데 괜히 먹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그걸 먹고도 아이가 안 생기면 각오하라고 하셨다며 불안해하자, 남편은 자신이 어머니께 말하겠다며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약상자를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못 먹은 제게 뭐라도 해주겠다며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약을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빌레가스 점검이 오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검하시는 분이 5층 시댁에 들렀다가 저희 집으로 내려오는데 시어머니도 함께 따라 내려오셨습니다. 순간 그 약을 확인하러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고, 아니나 다를까 점검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보약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상자를 꺼내드리자 하나도 줄지 않은 걸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이거 하나도 안 먹었니? 아들이 나한테 와서 쓸데없는 거 주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 네가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니 속이 시원하니? 저는 어디서 만든지도 제 몸에 맞는지도 모르는 약을 어떻게 먹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알겠지만 출처를 모르는 약을 함부로 먹을 수는 없으니 어디서 지었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받아보고 먹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먹으라면 먹으면 되지 말이 많다며 당장 제 눈앞에서 한 포를 뜯어 마시라고 몰아붙이셨습니다. 제발 그만하시라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시어머니의 고집 앞에서 저는 또다시 숨이 막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먹으라고만 고집하자 저도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지은 건지도 모르는 약은 먹을 수 없고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씩씩거리며 5층으로 올라가셨고 저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 저를 걱정해서 알아보고 지어 오신 걸까 싶어 다음 날엔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해 볼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아침이 되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긴 했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놀라서 묻는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제 옷장 문을 열고 제 옷들을 마구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면 몰라? 내 짐 싸는 거야.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긴 남편과 제가 함께 사는 집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여기가 무슨 내 집이야. 내 아들 집이고 우리 집이지.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어디서 내 집이래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말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론가 다녀오시더니 이상하게도 조금 후련한 얼굴이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묻자 엄마는 제 시어머니 가게에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런 곳에 갔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태연하게 웃으셨습니다. 손님처럼 들어가 냉면을 시켰고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시어머니에게 부적 하나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며 난리를 치자 엄마는 이 가게 망하라고 내가 기도한 부적이다 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런 부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제 억울함을 알아주고 나서준 것 같아 막혀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댁도 크게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알게 되셨고 뒤늦게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며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저희 부부가 따로 살 집은 당신이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드렸고 시아버지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떨어진 곳에 새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산할 때까지 늘 제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찾아와 또 저를 흔들까봐 제가 다시 무너질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뒤늦게나마 시어머니를 크게 나무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정을 깨뜨린 건 시어머니의 지나친 욕심이었다며 크게 나무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아이가 우리 아들 아이가 맞긴 하니?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니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결국 출산 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시댁으로 보냈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치른 대가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외면당한 것도 모자라 그토록 아끼던 식당까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그동안의 위생 문제와 음식 재사용, 갑질, 임금 문제까지 모아 고발했고 예전부터 식중독 의심 신고까지 있던 터라 바로 점검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영업정지를 당했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2달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손주 한번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며느리 자리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라 제 남편의 아내일 뿐이에요. 무당 집안 기운이 싫다면서 왜 이제 와서 찾아오세요?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잘못했다며 다시 잘 지내보자고 했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이기심은
남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외면받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우울하게 지내신다고 들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셨으면 합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 가장으로서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를 다시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제게 남은 상처가 너무 깊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무당이라는 이유로 저주받은 집안이라 말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그 집에서 조용히 떠난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거나 누군가의 새 식구가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를 내 방식대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느 가정에서도 이기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